변호사님께서 공정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은폐 조작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를 여러 군데 하셨는데 소송과 고소 사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소송 한 편 한 편이 10권짜리 책이 나올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 전체 뼈대만이라도 소개를 드려볼게요.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을 때 2018년 4월경에 공정위 최규하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다가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사무처장의 명을 받든 심판관리관 직속 과장들이 자기들이 정결권을 행사하는, 즉 과장들이 정결권을 행사하고 심판관리관, 자기들의 상관은 지시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는 정결권 박탈 행위를 실시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과장들이 사무처장하고 부위원장, 위원장 지시를 받들어서 저한테 와서도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처신해야지 나가라고 우리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전달하면서 알아서 잘해야 윗분들이 고려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협박을 전달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제가 심판관리관으로 있으면서 성신양해 사건이라고, 성신양해라는 회사가 담합행위를 해가지고 가징금 처분을 받았어요. 긴 스토리는 생략을 하고 200억 이상의 가징금을 편법, 즉 불법으로 감경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시기 이후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된다고 이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하고 돌려놓는 방법을 회의를 해가지고 마련해서 그것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김상조 최규하 사무처장 저에게 주의 처분을 주고 그걸 또 언론에다 내서 음해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초경에 성신양해 사건 과징금 200억을 편법 불법적으로 감경을 해주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은 적이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즉 심판관리관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공정위 내부자들은 그걸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200억 이상이 가징금이 불법하게 감경된 원인은 공정위 사무관하고 과장이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그 직원이 김앤장 가가지고 변호사를 하는데, 그 직원이랑 사전에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감경을 신청하도록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점이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겨냥을 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잘못이다라는 걸로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에게 주의 처분을 주고 음해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4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다가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그렇게 협박을 했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국가의 예산을 200억 이상을 반환받아 왔으면은 포상은커녕 칭찬 한마디는커녕 거꾸로 저한테 주의 처분을 주고 또 음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저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로 대항하겠다 해서 그 주의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했는데, 취소 소송 전에 소청을 제기를 했는데, 소청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소청 청구서에다가 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토서 있죠, 공익신고서, 그것을 제출을 했어요. 즉 저는 행정부 내에서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허위 광고를 은폐해서 공소시효 처분시효를 그냥 도과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크나큰 불법이다, 그리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 처분, 그것에 대한 소청을 하는 그 절차에서도 주되게 제출한 증거 자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검토서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행정심판은 기각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계약직이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불이익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했느냐. 곧 나갈 계약직은 행정부에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의 처분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어도 그것을 소청 심사로 회복할 이익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소청으로 심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각하 기각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각하를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주의 처분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실체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공정위 김상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 따져보겠다. 그걸 따져보면은 그 불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따져보겠다고 그냥 계약직인데 곧 나갈 텐데 무슨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느냐, 소송 이익이 없다 이래서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소심에는 재판부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부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 재판장하고 판사들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더니 바뀐 재판장이 단번에 변론을 종결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똑같이 각하 판결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런 것을 당하면서 불법 재판은 어떤 기법을 쓰는지를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들의 어떤 단합이나 잘못된 관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 이런 취지예요. 우리가 뭐 이득이라는 게 경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판결은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누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냐. 그냥 나가라. 계약 기간 끝나면은 끝인데 취소해봤자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예, 행정소송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는데 그 행정법원 5부로 배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뒤 이어서 징계받고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서울행정법원 5부에다가 또 배당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송만 제기하면 전부 서울행정법원 5부에다가 다 배당을 해서 몰아 넣은 겁니다. 한 재판장한테 똑같은 구성인 재판부에. 그래서 그 재판부 구성을 봤더니 고향이 똑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 때 많이 육성을 해줬던 그쪽 고향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김명수 사단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김명수 사단인 판사인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니 이런 쪽에 관련된 인권법이니 우리법이니 그리고 고향은 또 저쪽이고 김명수 판사의 사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 사건의 재판장이고 구성원이 돼버렸고 제 사건마다 전부 오부에다가 밀어넣어서 한꺼번에 절차가 아닌 재판을 했어요.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 주의 처분이라고 불이익 조치한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한 것이 김상조가 잘못했는지 공정위가 잘못했는지를 안 보겠다. 내용은 전혀 안 보고 계약직 5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한들 무슨 이득을 볼 게 있냐. 그리고 계약직 아니냐. 임기제 공무원 아니냐. 임기제 공무원은 주의 처분 좀 받았다고 하나 이익 볼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송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판결이라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각하 판결을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판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랬었습니다. 각하 판결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공권력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공정위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려면 실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혀 안 하고 시간만 끌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각하 판결을 해버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재판장이 바뀌었고 그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판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사람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 처리가 됐잖아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처 판사들이 무슨 불법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한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리스트에 올라갔던 판사를 제 재판에 재배당을 해서 넣은 다음에 재배당돼서 온 조모 재판장이 제 재판을 바로 종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판결을 했겠습니까? 저에게 불리한 말만 골라다 쓰면서 판결을 했죠. 그 취지도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없다. 그걸 취소를 한다 한들 이익이 회복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각하를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게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명예를 위해서 소송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게 이익이고 근데 그걸 잘잘못을 따져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징계한 부분을 철회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하는 게 큰 이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권력이 불법하게 저를 징계는 못하니까 불이익 조치라고 주의 처분이 징계보다는 낮은 불이익 조치잖아요. 그렇더라도 취소 실익이 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이제 제가 계약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재판을 질질 끌다가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다시 임기제 공무원 회복된다 한들 무슨 이득 볼 게 있냐 이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한테 이득 주는 게 없다. 평가에서 잘 되는 것도 없고 무슨 연수 가는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혜택 볼 게 없는데 뭘 취소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공익신고를 했고 그리고 성신양의 사건에서도 2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을 회복해 왔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의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했고 그런데 저를 갖다가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불이익 조치를 줬잖아요. 처음에는 징계를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막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의 처분 불이익 조치로 낮춰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 제가 내부에서 이의 제기했거든요. 제가 명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속 제 명예만 건드린 거죠. 일부러. 너 괴로우면 나가라 이거죠. 그게 바로 최규하 사무처장이 준사법 기간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정결권 박탈한다 이거였고 둘이 저에게 와가지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걸 우리 입으로 말을 하냐 이러면서 그래야 윗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처분하고 음해하는 것을 네가 안 당하려면 빨리 나가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대항을 했고 진실 밝히기를 했고 법과 진실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거기를 지킨 거죠. 제 역할을 지킨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송의 출발이었고 그 뒤에 2018년 10월 15일에 국정감사에 이제 증언을 하고 공정위 조직이 2차 3차 연판장 돌리고 그리고 10월 25일에는 한겨레 각정수 기자라는 사람이 공정위 조직에서 알려줬다라는 이상한 내용들을 가득 적어가지고 저를 음해하는 기사를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각정수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고 김상조에 대해서는 전면적 직무정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서 9월 6일까지 준비를 해놨던 공정위 부패에 대한 불법 행위를 고발장을 써서 완성한 게 9월 6일인데 그것을 검찰한테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 그리고 권익위에 내가 공익신고를 한 거 맞으니까 근데 이런 공권력의 불이익 조치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원상을 회복하고 이제 금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법을 지키기는커녕 저를 계속 몰아가지고 제가 2019년 권익위한테까지 정식으로 공익신고서를 또 썼어요. 권익위한테 편물하고 신고 서면으로 접수장 받는 그런 걸로 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저에게 그 공정위 조직이 직위해제를 보내고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중앙징계위원회를 가동해서 징계로 몰아붙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약 기간 9월 10일까지인데 그때
그때 한 달 보름 남겨놓고 정직 2개월을 저한테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권익위는 그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제가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 결정문을 써가지고는 저한테 또 보호를 안 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정위 조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때로 모여가지고 연판장을 돌려도 적법하다. 연판장의 내용이 불법이든 거짓이든 아무 상관없다. 공익신고를 한 판사 출신 국장을 내쫓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연판장을 돌려도 너무너무 적법하다. 이런 취지로 권익위도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직 2달에 대해서 취소소송, 권익위 보호조치 안 한다라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그리고 저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계 해제를 나눠서 했잖아요. 그럼 직계 해제에 대해서도 또 취소 소송. 이렇게 3종 세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통은 공무원 내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무슨 징계를 하더라도 공무원 내부자들끼리 그 공무원 편의를 봐준다고 안 됐다고 하면서 정보 주고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 주거든요. 한 번만 그 불복 소송하면 되도록 동시에 해줘요. 근데 이거는 시간차를 둬서 쪼개가지고 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게 3개의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괴롭히기거든요. 그러는데 서울행정법원에 똑같이 아까 말한 김명수 사단의 재판장이 기다리고 있는 오부에다가 다 배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각하 판결이 출발점으로 돼서 그 뒤에 제 징계 취소 소송에 관해서도 이들이 기각을 하려고 판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징계 처분을 했으면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라는 거를 그 공정위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정위 직원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나쁘다 이걸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뭔가 잘못했다 이걸 자기들이 증명해야 되는데 증인들 절대 안 부르는 거예요. 공정위는 당연히 증인을 안 부르고 그 주장의 요지가 뭐냐면 징계위원회가 했으니까 적법하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때로 했기 때문에 적법하대요. 그럼 재판은 왜 하나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재판이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직원들이 때로 연판장을 돌렸으면 재판이 필요 없이 그게 진실이고 적법하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인민재판에는? 네, 판사 보고 그냥 유선주의 그 소송을 기각시키래요. 공정위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무슨 말이 안 되는데도 판사가 그걸 알아듣고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법리, 법, 증거 아무리 얘기해도 법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유지부동. 직원들이 때로 연판장을 돌렸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부 진실이고 직원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부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한테 재판 청구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기업도 아니고 때로 몰려가지고 연판장 돌려서 자기 이름 갖다가 쓰게 만들면 위에 사무처장이 지시하고 위원장 지시다 이래서 그러면은 재판 청구권 자체가 박탈되네요. 재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판사가 공정위 김상조하고 최규하 이런 내부 실세가 연판장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5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자기 직원들 이름들을 써서 내부망에다가 올려서 내부 조직원 감사 담당관 시켜가지고 감사 보고서 만들고 저는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만들고 자기들끼리 진술서 써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걸 써가지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토스해가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저를 불러다 놓고 자질이 있니 없니 몇 마디 물어보다가 끝 해놓고서는 제가 한 달하고 보름의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정직 2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실이고 적법이라서 재판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재판을 했어요. 입증 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은 그냥 상식의 상식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공익신고 이후에 그런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상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다라는 게 추정이 돼요. 법의 규정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신고로 불이익 조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처분청 내지는 그 당사자들 공정위 직원들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증언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전부 공익신고한 저한테 입증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뒤집어 씌웠어요. 제가 그 공정위 직원들이 연판장 돌린 거 그 행위를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하래요. 그래서 공정위 직원들이 다 불법 행위자고 음해를 했다라는 것을 한 700개 정도의 증거를 내고 소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김명수 사단 재판장이 공정위 소송 수행자하고 공정위 소송 대리인이 공정위 출신 사무관이었던 변호사거든요. 그 사람이랑 짜고 어떻게 했냐면 처분 사유서 있잖아요. 쟤네들이 연판장 돌리고 진술서 써가지고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그 문장을 표로 만들어서 이걸 했니 안 했니 OX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라는 게 그 직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자기들이 들었다라는 전문 진술 서로 들었다고 써주는 진술서 있거든요. 그것을 쓴 게 증거라고 하면서 유선주 심판관리관 즉 원고가 부인하나 공정위 직원들의 진술서와 연판장에 의하면 전부 뭐 유선주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결하려고 짜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낱낱이 다 분석해가지고 재판장 판사들 기피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서울행정법원장이 또 김명수 사단 판사가 행정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더라고요. 행정 5부 재판장하고 판사들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판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판사들이 바꿔버리면 기피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또 각하가 되는 거죠. 새로운 판사를 또 넣어놓고 재판을 안 한 세월이 지금 4년이에요. 제 사건이 4년 6개월 동안 재판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계류 중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한 공익신고 보호조치 사건은 5년이 넘었어요. 2019년이거든요. 1심에서. 행정법원 5부에 5년 동안 있어요. 이런 소송 들어보셨어요? 판사들은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김명수 사단 재판부를 바꿔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 사건이 징계치소 소송이랑 권익위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사건이랑 두 개가 지금 5년, 4년 동안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익신고자한테 법에도 있는 입증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판사들이 실패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상태로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저를 음해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소송을 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심에서 그 변론이라고 재판 기일이 7번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판사가 뭐 7, 8번이 바뀌어요. 제가 19년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초기에 재판장은 제가 공정위한테 문서제출 명령 신청하고 그런 걸 한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공정위가 내부에다 연판장 돌린 거 한 장을 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거 국가배상 소송으로 하시지 왜 언론을 상대로 하시느냐. 언론은 이제 국가가 뭐 보도자료라든지 공무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자기도 내가 당한 것이 이제 어떤 건지 뻔히 이제 보이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뻔히 알면서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음해 기사를 유포한 그런 유의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법적으로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걸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진실에 접근하게 됐죠. 근데 1심에서 이렇게 7번이나 하면서 결국은 6번까지 국가배상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재판장이었는데 이 동일한 재판장이 이 재판을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21년 6월에 7차 이제 재판 날이잖아요. 이때 이관용이라는 재판장 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느닷없이 재판장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자마자 첫날 그냥 기습적으로 재판을 종결해버렸어요. 제가 당한 거죠. 그냥 종결합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의 제기를 할 틈도 안 주고. 그러더니 판결 선고를 해버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새로운 증거까지 찾아내가지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3번이나 냈거든요. 그냥 판결을 선고해버렸어요. 2021년 8월 4일이거든요. 어떻게 선고했냐면 글자 한 글자 잘못 쓴 거다. 잘못 쓴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서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김상조가 한 말을 그냥 쓴 거다. 이게 그 정무위 회의록을 보시면은
김상조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상조의 말 자체도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한 말과 오후 저녁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정위 조지, 이를테면 최규하 이런 사람 반박을 적은 그리고 녹음 기록 파기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뭐 재취업자들의 면담 제도 규제하는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쓰질 않고 있어요. 근데도 뭐 국정감사에서 한 말 그냥 기자가 쓴 거다. 한 글자 틀리게 써서도 너무너무 사소한 거다. 그러면서 저를 기각 판결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관용 판사도 그쪽의 판사더라고요. 완전히 요원을 투입해서 그 재판의 당사자를 그러니까 말아버린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규하라든지 공정위 그 가장들이 저한테 인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협박까지 했는데 그리고 너를 말아버리겠다고 그거잖아요. 그리고 공정위 그 소송 수행자하고 공정위 사무관 출신 변호사 어떤 유치한 얘기까지 했냐면 재판장한테 저희 공정위는 유선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사들하고는 너무 친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원에서 법정 경위가 저를 위험인물로 취급하면서 저를 막고 공정위 직원을 복도에서도 보호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법원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한 세월도 5년이 아니잖아요. 뭐 10년도 아니고 긴 세월을 법원에서 근무했는데 제 사재를 털어서 뭐 법정 경위, 법원 참여관, 조사관, 사무관 매번 격려해주고 회식해주고 선물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공정위 갈 때는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고 공정위 가면 제가 떼돈 버나 보죠?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던 법원의 공무원들이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원에 그 소속된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저를 위험 인물로 취급을 하고 저를 막아서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공정이 거짓말하고 그런 소송 수행자하고 변호사를 보호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모시고 가는데 제가 놀랬어요. 그게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20년, 21년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언론 재판 제가 항소를 당연히 했죠. 새로운 증거도 찾아냈고 재소송을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변호사 맡겨놨기 때문에 제가 전자소송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계속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막기 벅찼던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항소를 하고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을 경험을 했는데 항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건이 항소심에서 배당을 받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재배당 요청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다른 재판부로 또 옮겨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뭐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재판장이 왔냐면 강민구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거예요. 강민구라는 분은 누구냐면 뉴스에 검색을 했더니 탄핵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람들이 강민구 판사 집에까지 쫓아가서 탄핵해야 된다고 시위를 했고 강민구 판사가 삼성의 인사들과 사적으로 연락해서 편의를 봐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서 그게 뉴스를 도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재재판에 넣은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너 법원에서 안 나가려면 유선주 소송 묻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를 첫날은 달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결론을 내놓고 공정위 사무관이 국장한테 그랬겠냐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한 고초를 겪었고 언론에 힘겨웠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 다툴 필요가 없고 내려놓고 산다. 이런 설교 아닌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판인가? 왜 나한테 자기 강민구 판사에 대해서 언론에 탄핵해야 돼 아주 몹쓸 판사로 나온 그 뉴스가 전부 가짜라고 그걸 왜 나한테 강변을 합니까? 내 재판에서? 그리고 증인을 안 부르고 그래서 제가 강민구 판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재판을 받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날로 종결하고 저에게 불이탈을 입힌 김명수 사단 판사한테 당했잖아요. 한 2번 당하면 이제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피 신청을 했고 그게 계속 추정이 돼 있다가 최근에 재판이 개시됐는데 다른 판사로 바뀌어가지고 이
재판장이 3차, 4차, 5차 재판을 하고 있는데 6차까지 지금 갔거든요. 한 달 후면은 이제 7차 재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인을 한 명도 안 부르고 있어요. 제가 증인 10명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신문사항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써냈어요. 10페이지 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럼 서면 증인이라도 채택을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달라. 그리고 공정위 직원들 중에 양심적으로 증언을 할 직원들이 있으니 불러달라 했는데 안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의제기를 했더니 한 명 정도는 뭐 부를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을 안 부르는데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를 또 기각시키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는 판사들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사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용역자 아닌가요? 누구의 용역을 받은 건가요? 제 소송이 밝혀지면 나라 망한다고 지들끼리 프레임 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기자는 제가 증인 신청을 하고 또 저한테 전화로 제보를 해준 게 있어서 그 증거가 나오니까 이데일리가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데일리 대표였던 곽재선은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회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서 그 언론사 측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자세를 뒤로 제끼고 눈 감고 뭐 삐뚤어 앉아가 불평불만하는 그런 변론 자세를 해도 재판장이 제지를 안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재판에서 변론을 하는데 재판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프레임을 짜가지고 저한테 계속 주입을 하고 제가 증인을 꼭 채택을 해달라 말을 계속하니까 법정 경위한테 무슨 눈짓을 했는지 법정 경위가 제 원고석으로 와가지고는 원고석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제가 말 못하게 마이크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지 말라고 완전히 협박을 하는데 지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가? 군인이 와서 나를 그냥 잡아가도 되겠네? 그거를 느끼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저 변호사 돼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변호사 새로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제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30대 여자 변호사라서 뭐 변호사 같지 안 받는지 저녁 4시, 5시 늦어서 방청객이 한 명도 없는 시간에다가 제 사건을 넣어놓고 제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핑계를 대죠.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재판을 하고 증인을 불러서 증인 증거 재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걸 안 해주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해서 증거 재판이 재판장이 할 일인데 재판장이 할 일을 안 하고 원고의 변론권을 막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원고의 말을 막으면서 원고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고 법정 경위까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막는다? 마이크를 돌려버린다? 피고 변호사는 아예 몸을 의자 뒤로 제끼고서 널브러지듯이 앉아서 삐딱하게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도 제지를 안 하고 제가 그걸 보고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거에 내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는 나라인가? 이게 지금 법치국가 나라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요.